물가가 높은데 소득도 같이 올라가요. 그러면 견딜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대로 소득은 좀 줄어드는데 물가도 같이 떨어져줘요. 그렇죠. 살만하죠, 그나마. 그렇죠. 좋은 건 아니지만. 근데 이 중에서 안 좋은 것만 고르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그렇죠. 물가는 치솟는데 소득만 줄어드는 거. 이거는 견디기가 힘들거든요. 그게 23년의 모습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두배진환TV의 배진환입니다. 내년에도 경제가 한파가 온다는 얘기가 많은데 어려운 경제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지 우리 경제액을 주는 남자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님과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전망서 제가 드렸었잖아요. 네네. 그때 제가 그 키워드를 이탈점이라고 했어요. 이탈점. 이탈점은 point of exit. 그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으로부터 이탈하는 해. 너무 긍정적으로 봤고요. 실제 긍정적으로 경제가 굴러갔고 21년. 22년은 심지어 전쟁만 없었다면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GDP 그 정도까지 도달한다. 그래서 회귀점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까지 회귀된다. 경제 규모 면에서. 비관론자입니까? 제가 객관론자죠. 객관적으로 경제를 판단해서 실물 경제가 이렇게 흘러간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과정이고요. 아마 제가 지금부터 뭐 1시간여 동안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뭐 최대한 그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초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결과 경기 판단 자체가 비관적이다 라고 보면 그것만 보신 분은 이제 비관론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23년 경제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쩌면 그만큼 어려운 거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마도 제가 이제 대표님과 의장님과 대화를 나눌 때 대화 나누는 내용은 다 실물 경제 그 자체를 얘기할 겁니다. 혹여나 저는 실물 경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주가가 리세스 된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선행할 수도 있고 동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실물 경제와 주식 시장이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실물 경제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실물 경제 선행해서 주가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실물 경제와 동행해서 주택 가격은 어떻게 될지 그렇게 접근하셔야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주가가 그럴 것이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리세션이라는 단어가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침체라는. 근데 지금 침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 경기 순환에서 플러스에서 제로를 향할 때 이걸 리세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로에서 마이너스로 파고들 때 그것을 디프레션 그게 침체거든요. 이 둔화를 침체로 우리 언론들이 잘못 번역해서 왜냐하면 경기 둔화, 최악의 둔화 이러면 신문 안 보니까 침체 해놔야 폭탄 그림 그려놓고 천둥 그래야 뭐 그걸 클릭이라도 하니까 그래서 침체라는 표현을 좀 일상적으로 쓰는 것 같은데 장기 둔화 국면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22년 경제가 둔화고요. 23년에 어떻게 보면 침체 국면으로 접어드는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그 골자는 공포를 드린다. 위압감을 드린다. 뭐 이런 부정적인 심리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국면인지 어떤 국면인지를 먼저 들여다보고 그 국면에 맞게 대응을 해보자. 어쨌든 이제 그러면은 경기가 결국은 둔화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하강 국면인 그렇죠. 거죠. 하강 국면. 둔화, 침체. 이게 다 하강 국면이에요. 그럼 이제 둔화 다음에 이제 침체가 또 올 수도 있잖아요. 침체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23년으로 보고 있는 그렇습니다. 지금 22년 지금도 너무너무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본격적인 그 침체라는 단어는 23년에 만나게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이제 어떤 원인으로 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금리라는 단어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 의장님도 여러 사업을 하시지만 사업할 의욕이 나십니까? 별로 안 나시죠. 특히 의장님 사업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알고 있는 주식회사들,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은
주식이라는 자기 자본과 채권이라는 타인 자본으로 구성돼요. 네. 총 자본이. 네. 22년 한 해 주식이 쪼그라들었죠. 네. 근데 이 사업 규모를 유지하려면 채권의 규모가 늘어나야겠죠.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인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채권을 발행합니다.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가기만 해요. 채권 금리가 최근 들어 좀 주춤해지는 모습은 있어요. 이게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때문에 그래요. 시중 금리가 주춤해져요. 근데 그 속도보다 국채 금리가 더 빠르게 조정이 돼서 여전히 시중 금리와 국채 금리 간의 격차는 더 벌어져요. 이걸 신용 스프레드라고 하죠. 격차는 벌어지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들이 아무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해도 그걸 사줄 사람을 못 찾는 거죠. 투자자를 못 찾는 거예요. 투자자를 못 찾으니까 당연히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이 두 가지입니다. 둘 다 안 좋은 건데 안 좋은 것 중에 덜 안 좋은 걸 골라야 돼요. 안 좋은 게 하나는 아예 안 갚는 거. 부도죠. 그 다음 하나는 자산 매각이죠. 사업군을 줄이는 거죠. 구조조정인 거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3년에 만기가 도래되는 채권 규모가 54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게 도래될 때 채권을 발행해서 기존 채권을 만기가 도래됐으니까 갚으라고 가져온 거니까 다른 채권을 발행해서 이것을 차환하는 방식으로 기업이 타인 자본에 지속적으로 유지 그런 방식으로 기업 경영을 하는 것인데 채권 발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구조조정이 대기업들이 구조조정하면 당연히 중소 중견기업 공급사슬 내에서 앞단에 있는 기업들도 같이 영향을 받겠죠. 이것은 또 고용 침체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침체 안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고용 지표에 아직 그 충격을 반영한 그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아직까지. 고용 시장이 견조하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고용 시장은 원래 경기 후행적이기 때문에 22년 내에는 고용 지표가 크게 꺾일 일이라 생각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들이 사업 규모를 조정하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다 감축하고 생산 설비 용량 줄이고 SK 하이닉스도 뭐 줄인다 그러고 다 그런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말 그대로의 고용 침체가 시작되는데 그게 안타깝게도 23년 1, 2분기, 1분기 끝자락 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만나는 경기 침체죠.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본다면 금리가 높아지니까 기업들은 자금 마련이 어렵고 사업을 정리하는데 정리하는 그 기준선이 뭐냐면 금리예요 또. 그렇죠. 왜냐하면 대출하는 그 금리보다 수익성이 높은 것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출 금리보다 수익성이 낮은 걸 왜 합니까? 그죠? 그렇죠. 그게 잣대가 되기 때문에 그 높아진 금리보다도 수익성이 떨어지는 우리 차량용 반도체 사업 하면 수익률 뭐 5%에서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돈 빌려다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먼저 정리가 되는 과정이 고용 충격인 거고요. 고용 충격이 이후에는 당연히 소득도 줄고 소비가 침체되고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그러니까 투자와 소비가 실물 경제의 핵심인 거죠. 내수. 세계 주요국들이 다 내수 경기가 위축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도 축소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든 변수들이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높아진 금리의 역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금리의 역습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23년의 모습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조금 안 좋게 표현한다면 경기 침체를 유인한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수용하는 거고 용인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는 용인된 경기 침체라고 했어요. 왜냐면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그렇죠. 이 고물가를 잡는 방법은 이 수요가 부족하고 수요가 늘어났고 공급이 부족해요. 근데 금리 인상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느냐 이건 아니잖아요. 이걸 그대로 유지하고 얘를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얘를 떨어뜨리는 게 경기 침체죠. 기업들의 투자, 가계의 소비 이걸 줄이는 게 경기 침체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줄어드는 과정이 23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채권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결국은 그러면 채권이 발행이 안 되면부터 아까 자산 매각도 들어가고 이러면 부동산이 또 급매물도 나오고 부동산 침체도 또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그 지표들은 주간 단위의 주택 가격 증감률이잖아요.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죠. 정확한 표현은. 이 KB국민은행 지표를 가지고 확인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했을 때는 마이너스 0.45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주간 단위로. 주간 단위 마이너스 0.45는 굉장히 큰 겁니다. 퍼센트. 예. 지난주까지만 해도 0.3%였는데 네. 마이너스 0.45%로 떨어진 거예요. 주간 단위로 이렇게 떨어지고 제가 이미 뭐 사실 제 채널에서는 그 하락률이 마이너스 1% 정도에 가깝게 갈 것이다. 네. 그렇게 갔다가 돌아오는 거죠. 조정률이. 근데 이게 가는 지점을 왜 그렇게 타임 시리즈로 분석을 해봤냐면 기준금리의 고점에 다다르는 지점. 그게 23년 2분기예요. 네. 그때까지는 여전히 금리를 인상한다는 거죠. 베이비 스텝이 됐든 동결이 됐든 22년 2분기가 고점인 건 확실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지점에서 부동산 가격의 조정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주택가격 조정률이 아니라 상업용 주택까지, 상업용 건물까지 매도 물건이 쏟아지고 그게 자산 매각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매도가 더 많고 매수가 얼마 안 되니까 매수는 완전 얼어붙죠. 그러니까 당연히 조정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 구조고 채권 시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채권 시장에 좀 얼어붙는 그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부동산 PF잖아요. 자금 마련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더 늘어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공급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다시 이제 업앤다운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실장님께서는 또 매년 경제 전망세에 뭐 빵빵점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 네. 빵빵점이 뭐죠? 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1년 전망에서는 제 이탈점이라고 했었고 네, 이탈점. 22년은 회귀점이라고 네. 말씀드렸었죠. 네. 근데 이번 23년 경제는 내핍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핍점도 네. 뭐 어떤 의미인가요? 이것은 제가 매년 경제 전망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점으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매해를. 네. 그러면 2050년 전망까지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점들을 다 이으면은 하나의 선이 되니까 그래서 점으로 표현을 해본 거고요. 네. 그러면 지나놓고 보면 하나의 점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23년을 내핍점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궁핍하다, 가난하다, 어렵다 네. 그런 것을 인내할래, 이겨내야 하는 시점.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만 하는 해라는 의미에서 내핍점이라고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침체가 오고 고용 충격이 오면 평균적인 소득 수준이 떨어질 겁니다. 그죠? 그걸 명목 소득이라고 하죠. 통장에 찍히는 소득. 네네. 근데 명목 기준 가처분 소득이 유지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 소득이 줄어들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올해 물가 상승률이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6.3%, 미국 기준으로는 9.1%를 정점으로 찍었지만 이게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23년에도 안타깝게도 높은 물가 상승세가 나름 유지되는 모습일 겁니다. 22년만큼은 아니지만 23년에도 여전히 2%를 상회하는 대략 3에서 4% 우리나라는 네네. 미국은 4에서 5% 그것도 유례없는 고물가예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4% 물가 상승한다. 이건 정말 근래 들어 역사상 유례없는 고물가예요. 그냥 6.3%에 비해서만 떨어지는 것이죠. 현재는 마지막 지금 물가 상승률 기준이 10월 물가 상승률이 5.7%니까 여전히 5.74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여전히 고물가입니다. 고물가 기조가 23년에도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소비자들은 실질 소득이 주는 거예요. 물가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실질 소득은 살 수 있는 구매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100만 원이 올해 100만 원이랑 다르다는 거죠. 물가가 그만큼 오르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 소득이 주니까 가난해지는 거죠. 또 더군다나 앞에 말씀드렸던 고용 침체가 와서 일자리가 사라지는 계층은 더 심각하고요. 또 한 가지 거대한 부담이 이자 상환 부담이죠. 연말을 기준으로 대출 금리가 대략 8에서 9% 정도를 상단이 찍을 겁니다. 네. 시중금리가. 어마어마하네.
근데 이 금리가 23년에도 떨어지리라고 상상되긴 좀 어렵고요. 기준금리는 더 올라갈 테니까. 네. 올해 말보다 내년 1, 2분기가 기준금리는 더 높을 것이기 때문에 물론 시중금리가 선반영되는 경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물론. 네, 네. 그렇지만 지금 그건 단정 짓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냥 평균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기준금리 더하기 알파가 시중금리니까요. 그러면 그 떨어진다 하더라도 상단에서 많이 떨어지긴 어렵습니다. 그럼 그렇게 높은 시중금리의 이자 상환 부담은 계속 가중되는 거예요. 같은 규모의 돈을 빌렸는데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정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자 지급은 많아지고 소득은 줄어들거나 정체되는데 근데 그 소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기수는 줄어들고 실질 소득이 그러니까 실질 소비가 주는 거죠. 그래서 이 MZ세대 여러분들은 요즘 그 윗세대들은 이제 통장 찍어본다고 하잖아요. 월급 통장. 네. 근데 MZ세대 분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통장 찍어본다고. 텅 비었어. 예. 텅텅 비어. 그럴 것 같아.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예년보다 더 가난해지는 세대. 쉽게 말해서 물가는 높고 금리도 높고 고물가 고금리. 근데 성장세는 주춤해지죠. 성장세가 주춤해진다. 다시 말하면 소득이 줄어든다.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물가가 높은데 소득도 같이 올라가요. 그러면 견딜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반대로 소득은 좀 줄어드는데 물가도 같이 떨어져줘요. 그렇죠. 그럼 살만하죠, 그나마. 그렇죠. 예. 좋은 건 아니지만. 예. 근데 이 중에서 안 좋은 것만 고르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그렇죠. 예. 물가는 치솟는데 소득만 줄어드는 예. 거. 이거는 견디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게 23년의 모습이에요. 와. 실물 경제라는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뭐 이렇게 강하게 뭐 이렇게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런 지표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 23년 경제는 어려운 경제인데 그걸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거짓이죠. 그러네요. 있는 그대로 저는 23년 경제 같은 경우는 경고를 해드려야 되겠구나. 바짝 경고해야 된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럼 이게 일단 과거를 좀 되돌아봤으면 하는데요. 네. 이 스태그플레이션 해가 있는가요? 예를 들면 뭐 그 비슷한 과거의 사례를 찾아본다면 우리 경제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예. 스태그플레이션에 처하는 국면이 있고요. 네. 근데 그래도 좀 유사한 나라? 근데 재밌게도 일본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에 처했던 거죠. 물가도 떨어지고 소득도 떨어지고 이것도 안 좋은 겁니다. 지금이 인플레이션에 처한 거고요. 네. 성장률은 뒷받침이 되고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은 아직까지 우리가 근래 경제에서는 경험한 바가 뚜렷진 않은 것 같고요. IMF 직후? 네, 그때는 2000년도. IMF 직후면 1997, 8년 네. 그때는 우리 성장률도 마이너스였고 물가는 지금보다 더 치솟았었어요. 네. 그때의 모습이 스태그플레이션이죠. IMF 때. 그러네요. 네, 그때의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는 근래 경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처럼 외환위기가 온다는 게 아니라 IMF 외환위기 때처럼 가혹한 경제가 온다는 물론 IMF 외환위기 수준도 아닙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죠. 그리고 2020년 팬데믹처럼 그런 경기 충격도 아닙니다. 네. L자형으로 쭉 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20년처럼 마이너스로 푹 꺼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V자 뭐 경기 충격이 아니고요. 그냥 L자로 서서히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녹록치 않다. 녹록치 않다. 또 어려워진다. 네, 그런 느낌이라고 해석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장률로 따지면 성장률이 가장 정확해요. 우리나라 성장률이 대략 마이너스 1.9% 23년을 경제를 전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IMF 외환위기 때는 마이너스 5%대였고요. 유례없는 충격입니다. 팬데믹 위기 때는 우리 경제가 그래도 마이너스지만 그렇게 막 충격적인 그런 건 아니고 마이너스 0.7%. 네, 0.7%. 요 정도니까 그렇게 큰 충격은 상대적으로 23년의 경제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일시적인 충격. 근데 간혹가다 이런 말씀 하시죠. 그렇게 한번 충격 오고 다시 제자리 돌아오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는 그게 나아 보입니다. 라고 답변 드려요. 근데 그렇게 한번 충격 오고 나아지는 그런 국면이라기보다는 점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여기서 리세션이라는 단어 앞에 great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은 그 충격의 정도가 위협적이다라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침체가 시작된다. 그래서 둔화 및 침체가 시작되는 그 초입에 해당되는 국면. 그래서 그레이시라는 표현을 쓴 거죠. 네.